4차 산업혁명과 그 관련된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어떤 개념들을 좀 쉽게 알려고 하면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는 게 가장 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그 위키피디아에서 4차 산업혁명을 검색을 해보고 그 검색돼서 나오는 내용들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링크로 들어가면 되네요. 여러분들도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개념들을 좀 찾을 때 왜 위키를 쓰는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목차는 일단 우선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할게요. 산업혁명은 1차, 2차, 3차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근래에 나온 개념이죠. 나온 지는 한 3, 4년, 4, 5년 뭐 그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실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종래에는 미리 다가왔던 기술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그러니까 기술들이 산업혁명을 도출해내고 그 산업혁명에 따라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해를 하는 과정이었었는데요. 3차 산업혁명까지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시작이 됐죠. 점점 바뀌고 있는데 그게 바뀌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또 우리도 판단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한 뭔가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4차 산업의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여기 한 10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요. 위키피디아로 검색이 되는 기술들도 있고 검색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한 번에 검색이 안 되는 기술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역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우리가 존속적인 기술과 그리고 파괴적인 기술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그 다음 그 기술의 영향을 산업에 미치는 기술의 영향을 이해하는데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좀 해보시기 바래요. 존속적 기술 그리고 파괴적 기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많이 구분을 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그 학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술은 존속적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느 기술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점점 업그레이드를 하죠. 즉, 저도 요새 학생들 쓰는 아이패드를 이렇게 보면 제가 쓰는 아이패드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즉, 애플 펜슬이 1세대하고 2세대하고 기능이 실은 사용감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즉, 어떤 제품이 있을 때 기존의 기본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점점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기술을 우리가 존속적인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신기술들은 제품의 성능을 향상을 시키죠. 그래서 약간은 어떤 기술들은 실은 존속적인 기술임에도 성격상 이전 기술하고 좀 많이 달라진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급진적으로 확 변하니까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또 점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이 존속적인 기술들입니다. 이 존속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지금 마켓에서 팔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 주류 고객들의 기대하는 수준, 다음 아이폰은, 다음 갤럭시는, 다음 노트북은 어느 정도 성능과 어떤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라고 하는 소비자들이 생각했을 때 기대하는 수준에 맞춰서 기존 제품의 성능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어, 어떤 산업에서 대부분의 기술적인 발전은 존속적인 성격을 띠는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파괴적인 기술이라는 건 실은 좀 달라요. 요건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기술들하고는 완전하게 다른 어, 아이폰이 처음에 세상에 나오면서 성공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전에는 휴대폰들은 기본적으로 통화되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음악도 들을 수 있게 MP3 기능을 아니면은 카메라나 캠코더 기능들을 추가하는 기능 추가하는데 모든 거를 어, 개발을 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아이폰은 좀 틀렸죠. 즉 핸드폰으로 은행 거래든 게임이든 아니면 뭔가 다른 거든 여러 가지 형태의 기능들을 한 모바일 디바이스에다가 묶어 놓은 장치라는 새로운 가치를 시장에 선보였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거기에 열광을 했고 급격하게 시장이 변화했죠. 그게 파괴적인 기술입니다. 그 기술들을 시장에 선보였을 때 못 따라가고 기존 제품들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주력했던 회사들은 실은 지금은 더 이상 핸드폰을 안 만드는 회사들로 바뀌어 버렸죠. 일반적으로 뭐 가치를 바꾸는 기술이 어떤 제품에 대해서 파괴적인 기술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또 때로는 이런 기술들은 실은 주류 시장에서 이미 쓰고 있는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문제점들은 그거였죠. 휴대폰인데 통신 감도가 좀 안 좋은데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데 끊기는데 그죠? 보통 그러니까 휴대폰을 만들었던 기존의 강자들은 어, 핸드폰을 가지고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네트워크를 끊김없이 전송할 수 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근데 가치 파괴적인 이런 기술들은 그거와는 다른 기능들을 추가를 하고 실은 시장에 새로 진입한 회사일 수도 있어요. 뭐 테슬라가 전기차로 대표적인 테슬라가 그렇죠.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보다는 자동차를 자체를 만드는 기술은 실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종래의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부품들을 이용을 해서 차를 움직이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핵심에 집중하는 회사들이라고 하면 테슬라는 본질적으로 아예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데 접근한 회사죠. 그러다 보니 아, 개념들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실은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요새 반도체 쇼티지, 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동차를 생산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차량 안에 보면 반도체는 정말 많이 쓰여요. 이 많이 쓰이는 반도체들을 좀 조절해서 기능들을 서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쉐어할 수 있으면 그 숫자를 좀 줄여낼 수 있겠죠. 근데 종래의 자동차 강자들은 회사 규모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실은 그 부품별로 들어가 있는 여러 개의 프로세서들이나 센서들이나 그런 것들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을 하는데 거의 매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태생적으로 원래 모든 프로세서들이나 여러 가지 센서들, 프로세서에서 처리되는 액추에이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통합해서 개발을 하는 회사니까 그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물론 문제는 좀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자, 이렇게 파괴적인 기술을 선보이는 기업들은 기존과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속적인 기술과 그리고 파괴적인 기술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시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스스로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파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더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경험이 부족한 아니면 다른 가치에서 이 제품군들을 생산하고 어,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오히려 파괴적인 제품들은 기능 자체는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단순하거나 혹은 더 저렴합니다. 아주 작은 시장에서부터 제품군들이 나와요. 그래서 선도적인 그 마켓에서 1등, 2등, 3등 하는 기업들은 그리고 그 기업들의 충성스러운 고객들은 처음에 파괴적인 기술에 를 적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별로 원하지는 않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런 컨셉을 이해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런 파괴적인 기술을 도입한 제품들을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파괴적인 기술 자체가 아, 그 가치에 적합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먼저 내놓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그 파괴적인 제품이 가치를 어떤 제품은 휴대폰은 통화가 잘 돼야 돼라는 가치보다 어, 휴대폰은 모바일 기기의 핵심이야라는 그런 가치로 바뀌어 버리는 그 순간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제품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느 그런 파괴적인 기술을 알아보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